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끝판왕, 북미 정상회담만 남았는데요. 자, 박사님, 만약 진짜 종전이 된다면 역대 가장 미치광이로 평가받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어저께 미국의 미시간주에 중간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노벨 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이 노벨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노벨을 얘기하는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 제주는 곰들이 피었는데 왜 이문은 왕서방이 챙기느냐, 이런 중국 속담이 있듯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왜 노벨 평화상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하나,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그런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이야 누가 갖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세계에 냉전이 정말로 종식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난 금요일 날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로 뭔가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무성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이 미심쩍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다, 또는 뭐 실수로 속을 수가 있다, 이런데 두 번을 속이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다, 또 세 번 이상 속으면 그때는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둘 다 역사의 범죄자이고 공범자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8번 속고 이제 9번째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진실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이번에도 과연 속은 것이냐, 또 속은 것이냐, 속인 것이냐, 조금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진심으로 이번에야말로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주 변신입니다. 자, 나 오늘 삼성전자 주식 사려고 했는데 하셨던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50대 1 액면 불안에 들어가서 5월 4일 금요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자, 박사님, 삼성전자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265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대가 돼서 정말 국민주로 변신하게 됐어요. 예, 이제 그동안의 삼성전자는 황제주의 대명사다. 정권시장에서 황제주냐 국민주냐 이렇게 가르는 것은, 황제는 왕실, 왕족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주식을 흔히 황제주라고 그럽니다. 왜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주식 단위, 주가의 단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260만 원 정도 되면 서민 대중들이 주식을 함부로 사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이 주가를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주가가 느닷없이 5만 원짜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회계장부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격은 주식 발행수를 50배를 늘리면서 가격을 50분의 1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원숭이를 상대로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는 조삼모사, 또는
조3, 모3하고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살 수 있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발행 가격이.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정시에서는 삼성전자들은 좀 주식을 살 수 있게 액면 분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삼성전자가 거부했어요. 그동안에 왜 거부했느냐. 그동안에 주식이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갔게 되면 주주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외국 자본이 달라드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삼성물산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런 대목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을 업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가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주식을 사게 되면 외국인 펀드나 헤지 펀드 이런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교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한 2일 오르다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액면 분할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인지 5월 초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조현민 강제 출국입니다. 내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소환이 됩니다.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하는데요. 박사님,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되면 뭐 유승준이나 연예인 에이미처럼 뭐 강제 출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한 걸까요?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뭐 흥미로운 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현민 전무를 해외로 쫓아보내자 이런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국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현민의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 사실상의 추방을 의미하는 이 추방을 아주 나가달라 이런 청원 사이트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네.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에서 영주권자들이나 또는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국내법을 어기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민 씨도 이번에 벌금형이든 뭐 무슨 실형이든 금고형이든 그걸 가리지 않고 유죄로 판정된다면 조현민 씨를 좀 쫓아내달라. 그만큼 국민적인 지금 저항과 국민적인 붕괴가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현민 전무가 내일 경찰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뉴스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엘리엇 핑계입니다. 자, 박사님, 엘리엇 핑계 무슨 내용일까요? 예, 엘리엇 미국의 아주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해서 미국의 헤지펀드인데요. 삼성전자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엘리엇 싱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오너인데요. 삼성전자를 공격했다가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 집중 투표제를 도입해달라.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에서 집중 투표제를 법안으로 만들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행동 지침 강령이 나왔어요. 우연히 엘리엇과 국민연금의 생각이 같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의 보수 언론이나 재벌 대주주를 보호하는 측에서는 국민연금이 왜 외국인 자본을 도와주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고 우연히 겹친 거일 뿐이지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한국 기업의 주주들, 대주주를 위해서 방패막이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국민연금이 취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엘리엇을 위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는 사실 집중투표제를 근본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수정권 당시에 예외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회사 정관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법 개정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중투표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요.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재벌 대주주가 자기 한 사람이 모든 이사 감사를 자기 사람으로 전부 뽑을 수 있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좀 견제해야 조현민 같은 그런 갑질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독선적인 경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의 중추적인 거예요. 엘리엇 핑계를 대면서 정부의 개혁을 이렇게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은 비겁하다, 옳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김영란 수능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박사님, 김영란 이 공론화 위원장에게 대입시험의 답을 찾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본다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어저께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을 했다 이런 뉴스예요. 사실 김영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비리 구조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법조인이고 지금 현재 서강대 교수로 계시죠. 그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김영란 유명세를 교육제도로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하고 이 국민 100년지기의 교육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총에서는 지금 당장에 볼멘 소리, 비방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슨 100년지 대계를 결정한다는 말이냐 이런 거예요. 김영남 의원 입장에서도 하도 교육부에서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란 대법관의 순수성이 감소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적인 선택이다. 교육은 교육과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김영란 교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 손질에 더 열성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